네, 청호창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34시 한국사 수업이고요. 오늘부터 여러분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역사 2, 역사 2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교과서는 12쪽, 12쪽부터 오늘 진도 나갈 건데요. 네, 조선의 근현대사의 시작을 알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역사의 근현대사의 시작을 알리는 흥선대원군이라는 인물을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참고로 여러분 수업 때 여기 보시면 선생님 이 선생님 얼굴 나오는 화면 아래를 보시면 노트 필기가 나와 있고요. 이쪽을 보시면은 선생님께서 오늘은 약간 수업할 때 사진과 그림을 많이 첨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과 그림을 바탕으로 아래 필기를 적으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선 19세기 당시에 오늘은 이제 19세기의 조선시대의 모습과 흥선대원군이라는 인물을 배울 텐데요. 첫 번째 학습 목표 19세기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19세기의 당시의 국내 조선의 상황은 어땠냐면 우선 정치적으로는 세도 정치기로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여기 지금 보시면 피노키오가 있는데 피노키오가 이 조종하는 틀에 의해서 움직이듯이 당시의 조선 정부나 왕권이 세도 가문, 소수의 그 세도 가문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입장이었고 그로 인해서 삼정의 문란이라든지 백성들이 수탈을 당하는 등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19세기 두 번째 상황, 이양선이 출몰했습니다. 자, 이양선이 뭐냐면 한자로 달을 이자, 모양 양자예요. 즉, 다른 모양의 배라는 뜻인데 당시에 조선은 여전히 나무로 배를 만들었고 바람이 없이는 배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돛담배였죠. 근데 당시에 서양은 산업혁명을 성공해서 증기기관이란 걸 만들고 철로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이 봤을 때 서양의 배, 이양선이 매우 충격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 여전히 우리는 돛담배 타고 막 나무배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저기서는 철로 된 배가 돛도 없이 바람도 없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약간 공포스러운 존재였던 거죠. 그럼 이때 왜 서양 사람들은 이 배를 타고 조선까지 왜 왔냐? 당시의 서양은 유럽은 산업혁명을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물건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물건, 이런 물건을 팔 시장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새로운 교역지가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아시아까지 당시 동북아시아까지 와서 한국, 중국, 일본한테 물건을 팔기 위해 이제 이양선이 출몰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조선 입장에서는 매우 공포스러운 존재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19세기의 국외 상황 한번 보면은 필기하는 글씨에 중국, 일본이 침략당했다라고 보시는데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실게요. KBS 출처인데 보시면은 당시에 중국은 영국과 프랑스 등 아편 전쟁이라 그래서 당시에 침략을 당합니다. 그리고 일본도 미국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서 강제로 항구를 열고 이제 유럽이나 미국과 교류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 정부 내에서도 그렇게 주변국들이 외국에 의해서 침략당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학습 목표 흥선대원군의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19세기 세도정치기 그리고 북에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중국과 일본이 침략당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시의 조선에서 흥선대원군이라는 인물이 집권을 했습니다. 지금 사진 맨 왼쪽에 이분이 바로 흥선대원군이시고요. 지금 여기 이분은 누구냐면 흥선대원군은 왼쪽에 이분은 누구냐면은 고종이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아들이자 조선시대의 왕이 되는데 당시의 세도정치 가문은 왕이 좀 유능하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똑똑하거나 좀 왕권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면 세도정치 가문이 그 정권을 휘두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선 후기의 왕들의 공통점은 약간 나이가 어리거나 또는 좀 유능하지가 못했습니다. 심지어 조선 후기의 철종 같은 경우에는 강화도에서 왕족이긴 했지만 강화도라는 섬에서 농사꾼이었어요. 그래서 농사꾼이었던 그 왕족을 데려다가 철종, 왕까지 시키는데 그 철종이 후사 없이 죽자 다시 왕족 중에서 또 왕이 후보로 고릅니다. 세도 가문이. 어떤 애가 왕이 돼야 좀 우리 세도 정치가 계속 유지가 될까?
그러니까 좀 약간 무식한, 좀 유능하지 못한 인물을 찾고 있었죠. 이때 흥선대원군이 약간 좀 그 세도 가문의 눈을 좀 피해서 좀 어리석은 행동들을 좀 많이 합니다. 그렇게 보이면서 세도 가문이 저 흥선대원군의 집안이라면 뭐 왕을 시켜도 크게 탈이 없겠군 이라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의 아들이었던 고종이 어렸을 때 왕이 되고 흥선대원군은 그 고종의 아버지로서 어떻게 보면 정치에 참여하게 되죠. 이때 흥선대원군은 세도 정치에 억눌려 있던 그 왕권을 되찾고자 노력을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흥선대원군은 그동안 세도 가문의 눈을 피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눈에 띄지 않으면서 최대한 이씨의 왕권을 다시 회복하고자 정말 칼을 갈았던 인물이죠. 지금 사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약간 인상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 되게 좀 강단 있고 좀 약간 카리스마 있죠. 실제로 흥선대원군이 훗날에 이제 청나라에 한번 잡혀간 적이 있었어요. 뭐 그런 나중에 배우긴 하겠지만 이제 잡혀갔을 때 한 외국인 선교사가 이 흥선대원군을 보고 왜소하지만 그 눈빛이 정말 매섭고 사람을 뭐 간파하는 능력이 있어 보인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정말 카리스마가 넘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흥선대원군은 다시 이 세도 정치를 어떻게 하면 끝내고 왕권을 회복할까? 그리고 지금 국외 상황은 혼란스러운데 이 혼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면서 정말 조선 후기에 약간 새로운 개혁책들을 내놓습니다. 그 개혁 정책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흥선대원군의 첫 번째 정책으로는 흥선대원군의 목적은 분명했어요. 뭐냐면 세도 정치를 끝내고 왕권을 강화시킨다. 이게 정책의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당시에 세도 가문이 자신들의 정권을 휘두르고자 잡았던 기구, 바로 비변사였습니다. 이 비변사를 흥선대원군이 없애버립니다. 원래 비변사는 전쟁을 대비하던 임시기구였잖아요. 그래서 다시 흥선대원군이 이건 말이 안 된다. 비변사가 지금 가장 강한 권력기구로 남아있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비변사를 없애버리고 다시 왕권을 강화하죠. 그래서 당시의 붕당 정치, 세도 정치의 정권의 기반이 되었던 비변사를 폐지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동시에 이제 의정부가 되살아났을 거고 의정부와 육조와 왕이 함께 다시 정치를 하게 된 그렇게 바뀌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개혁 정책 서원 정리입니다. 서원은 여러분 다 알듯이 조선시대 때 교육기관이었잖아요. 근데 이걸 왜 정리를 했냐? 당시에 진짜 수백 개의 서원이 있었는데 이거를 30몇 개 다 줄여버려요. 다 정리해요. 30몇 개 빼고는 다 없앤다 라고 했는데 왜 흥선대원군의 서원을 왜 정리했냐? 학교를 왜 없앴냐면 당시에 서원은 조선 후기 때쯤에 교육기관이라기보다는 약간 양반들의 재산을 불리는 그러한 창구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서원이 한번 만들어지면은 국가에서 수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주고 그 서원의 인근의 땅들의 세금을 서원이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는데 이걸 이 서원들이 악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국가로부터 수많은 그러한 뭐 재정을 뒷받침하면서도 동시에 당시에 인근 마을에 있는 주민들까지 당시 이러한 백성들까지 수탈을 하니까 당시의 백성들이 서원 때문에 살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흥선대원군은 백성들을 살기 힘들게 하는 이 서원을 다 없앤다. 그래서 양반들의 그런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서원을 정리했고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자, 그리고 흥선대원군은 당시에 백성들을 수탈하던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고자 엄청 노력했습니다. 자, 그 정책을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보시면 선생님 필기에 황공 문제, 군역 문제가 있죠. 당시에 지방 관하나 당시 관리들이 황곡이라 그래서 쌀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엄청나게 받아서 백성들을 수탈을 했는데 그걸 환정의 문란이라고 했었는데 이 황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이상 국가가 그러니까 관리들이 백성에게 쌀을 빌려주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쌀이 없을 때 어디서 빌리냐? 바로 지방에서 좀 잘 사는 사람, 좀 지방에서 돈이 많은 사람한테 쌀을 빌리라 라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사창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가 개인사, 창이 창고창자예요. 즉, 더 이상 관리들이 백성에게 쌀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금지시켜라. 왜냐하면 관리들은 백성들을 수탈한다. 그러니까 지방에 좀 부자가 있다면 그 부자가 개인적으로 백성들에게 쌀을 빌려주고 그 쌀을 갚는 적은 이자로 쌀을 갚아서
이런 식으로 백성들이 환정의 문란으로 당시 지방 수령들한테 쌀을 뺏기는 그런 것을 금지시킨다 라고 해서 이제 황국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왜 군대에 가는 대신에 내는 세금이 군포라 했잖아요. 이러한 무명, 당시 이런 옷감을 내는데 1년에 한 필씩 냈죠. 원래 1년에 두 필이었는데 한 필로 줄었죠. 그 법이 뭐였다? 그렇죠. 균역법인데 그 균역법 실시 이후에 당시에 백성들이 한 필만 내면 됐었는데, 근데 이때 지방 수령들이 뭐 어린아이한테도 그 포를 내게 하고 이미 죽은 사람한테도 포를 걷었죠. 그러니까 흥선대원이 법적으로 절대 이런 행동들을 금지시킵니다. 절대 포를 더 이상 걷지 말라. 그러니까 정해진 것만 딱 걷어라. 그 이상 걷으면 처벌한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제재를 가합니다. 그럼 그만큼 국가 수입이 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줄어드니까 이때 흥선대원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호포제라는 걸 실시합니다. 호포제가 뭐냐면 집집마다 포를 거둔다 라는 뜻인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부터 양반한테도 이 포를 걷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원래 양반은 군대에 안 가도 됐었어요. 약간 그런 특권이었어요. 양반의 특권 중에 하나가 군대에도 안 가도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반은 이 군포, 이 포를 안 내도 됐습니다. 세금에서 면제였는데, 이제 백성한테 정해진 액수만 딱 걷다 보니까 부족해진 세금을 양반한테까지 걷게 된 거죠. 그래 당시에 호포제를 실시해서 백성들의 부담을 많이 줄여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흥선대원의 정책을 보면은 왕권을 강화시켜서 세도 정치를 끝내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사창제, 호포제 같은 것으로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고 당시에 백성들 수단한 서원을 정리함으로써 백성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흥선대원이 약간 한 가지의 흠이 하나 있었어요. 백성들이 약간 흥선대원을 지지하다가 딱 흥선대원이 약간 떠나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경복궁 중건입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궁궐, 이게 바로 경복궁인데, 원래 경복궁은 조선 초의 정궁으로서 이제 왕이 사는 곳이었죠. 근데 임진왜란 때 당시의 선조가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서울에 이제 한양에 둔 백성들을 그대로 두고 자기만 이제 위로 의주 쪽으로 피난을 갔잖아요. 이때 분노한 백성들이 경복궁을 불태웠고, 그 이후에 경복궁은 그냥 불탄 상태였어요. 폐허였는데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하면 왕권을 상징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을까 하다가, 그래, 그동안 불탔던 이 경복궁을 내가 다시 중건, 다시 세워야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 다시 이 경복궁을 중건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경복궁을 짓는 과정 속에 경복궁이 화재를 입어요. 그래서 경복궁을 짓는 과정 중에 화재를 입고 또 이 경복궁을 다시 짓는 것 자체가, 여러분 혹시 경복궁 가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정말 그 나무가 정말 튼튼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재료들, 이런 염색약들을 구하는 게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흥선대원이 그럼 이 필요한 나무들, 필요한 돈들을 어떻게 구했을까요? 당시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나무들은 양반들의 집에, 양반들의 선산, 양반들의 묘지라든지 양반의 집안에서 다 수탈이래. 그냥 다 강제로 뺏어옵니다. 솔직히 그냥 싼 값에 사든지 아니면 어떻게 좀 사요. 그리고 당시에 또 이런 염색약들, 나무 비하는 비용, 공사 비용 등은 흥선대원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냐? 해서는 안 될 실수를 하나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거예요. 지금 사진을 움직이고 있죠. 여기 보시면 당백전이라는 건데, 즉 이거 한 양이 백냥의 가치를 가진 동전이라는 뜻이에요. 당시에 동전이 삼평통발한 동전인데, 얘가 100개가 모여야 이제 당백전의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500만원짜리 수표를, 이제 500만원짜리 지폐를, 그러니까 1000원이 있고 한 100만원짜리 지폐를 국가에서 막 찍어내다 보시면 돼요. 이 100만원짜리 지폐를 막 찍어낸 다음에 이걸로 필요한 거 막 산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화폐를 막 찍어내서 시장에 그 화폐가 풀리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생깁니다. 즉 화폐가 시장에 너무 많이 풀리게 되니까 화폐의 가치는 낮아지고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국가가 필요하다고 돈을 막 찍어내서 국가가 필요한 물건 막 사니까 시중에 물건을 넣고 돈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전까지는 이 물통이 하나에 1000원이었는데
다음날 되니까 이 물통이 10,000원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당시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조선 후기에 이 흥선대원군 때 경제가 무너지게 됩니다. 경제가 무너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의 약간 원성도 듣고 또 결정적으로 이렇게 단백전을 찍어내고도 돈이 부족하니까 흥선대원군이 원납전이라는 걸 걷게 됩니다. 원납전이 뭐냐면 원하는 백성이 납부하는 돈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때 관리들이 원납전을 거둘 때 어떻게 하냐? 칼 하나 싹 들고 와서 백성한테 그런 거죠. 자, 원하는 백성만 내세요 이러는 거죠. 한쪽엔 칼을 들면서. 그 이 말이 뭐냐? 강제로 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짓기 위해 돈이 노후가 필요한데 그 돈을 약간 백성들한테 많이 뜯어냅니다. 이 과정 속에 진짜 백성들이 많이 좀 약간 고통을 당하면서 약간 흥선대원군에 대한 그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지게 되죠. 아무튼 근데 흥선대원군은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했던 것 같아요. 왕권 강화. 약간 이게 좀 분명했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통상수교 거부 정책인데 당시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했을 때 당시에 서양의 이양선 출몰, 중국과 일본은 서양의 침략을 당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흥선대원군은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은 우리는 저 외국과 교역하지 않겠다. 즉 통상수교, 즉 외국과 상업을 통하고 수교, 외교를 하는 것을 거부한다. 라 그래서 지금 보시는 비석이 척화비라는 거예요. 원래 흥선대원군은 처음부터 통상수교 거부 정책은 아니었고 약간 서양과 있었던 갈등 사건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학습목표 2번에서 배울 텐데요. 그러한 서양과 갈등을 겪으면서 나는 서양과 교역하지 않겠다. 통상수교를 거부하겠다 하면서 이제 곳곳에 이 척화비를 세우는데 이 뜻이 뭐냐? 양이침범, 비전즉화, 주화매론, 주화매국 이런 뜻인데 서양이 침범했는데 싸우지 않으면 이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다 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백성들한테 외국인이 보이면 무조건 싸워라 라고 한 거죠. 그럼 왜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왜 점점 심화되었는지 그 이유를 학습목표 3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학습목표 서양 세력의 침입을 살펴볼 텐데요. 이런 지금 필기하실 때 병인박해, 제너럴 샤몬 사건, 병인양요, 오페레트 도구 사건, 신미양요. 이 순서, 이거는 사건의 순서를 선생님이 나열한 거예요. 그래서 세로로 적으셔도 되고 가로로 적으셔도 되는데 주의점은 여기 병인박해 보시면 가로 푸라고 있잖아요. 병인박해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병인양요거든요. 그래서 노트에다가 정리하실 때 이런 식으로 병인박해를 적었으면은 이렇게 화살표에서 병인박해 화살표, 병인양요, 제너럴 셔먼호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여기 보시면 신미양요인데 여기서 이렇게 화살표, 병인박해 화살표, 병인양요, 제너럴 셔먼호 사건 화살표, 신미양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 병인박해가 뭐냐? 병인년에 당시에 조선 후기는 천주교가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천주교 신자들과 함께 프랑스 선교사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병인년에 천주교 신자들을 박해했다 라고 해서 병인박해. 그래서 이때 프랑스 선교사가 죽게 되었는데 이때 간신히 살아남은 선교사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선교사가 청나라 중국까지 가서 이제 프랑스한테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난 게 병인양요입니다. 자, 병인양요가 뭐냐면 당시 프랑스는 조선이랑 수교를 맺고 싶었어요. 조선이랑 거래를 하고 싶은데 당시 조선이 이 수교 정책을 거부하니까 프랑스가 빌미를 잡은 거죠. 야, 잘됐다. 우리 선교사가 죽었으니까 이거 조선한테 배상을 하라 라고 하면서 거래를 하자 해서 당시에 프랑스 군함이 쳐들어옵니다. 이때 서울까지 가려면은 여러분 지금 지도에서 보이시는 한강이 있죠. 서울로 가는 한강. 이 한강을 가기 위해서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섬을 지나야 돼요. 이 섬이 뭐냐? 강화도입니다. 이 강화도를 지나기 위해 프랑스 군함이 강화도로 침입을 했는데 여기서 프랑스 군대를 막아냈어요. 이게 바로 병인양요입니다. 그래서 병인년에 서양과 싸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병인년에 프랑스와 싸웠다. 그래서 병인박해 때문에 병인양요가 일어났다.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제너럴 샤먼 사건인데 이건 가라고 미국이라 되어 있죠. 미라고 되는데 얘는 미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1866년 제너럴 셔먼이라는 미국의 한 배가
연료가 떨어지고 식량이 떨어져가지고 약간 평양에 당시 평양에 약간 정착을 하게 돼요. 표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그래도 다행인 게 평양을 다스리던 수령, 당시에 평양 감사가 누구였냐면 박규수란 사람이었는데 이 박규수는 북학파였어요. 중상학파. 즉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자라고 해서 당시에 이 미국의 배한테 되게 호의적이었습니다. 당시에 박규수가 이 제너럴 셔먼한테 물도 주고 식량도 주고 잘해줬는데 이 제너럴 셔먼의 선원들이 한밤중에 나와서 조선 시민들을 조선 백성들을 죽이고 그 재물을 약탈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열받은 평양 시민들이 이 제너럴 셔먼들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실을 미국이 알게 되죠. 그래서 미국이 야 우리도 조선이랑 교류를 하고 싶었는데 잘됐다. 이걸 빌미로 조선을 공격해서 조선이랑 거래를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1871년에 신미년에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신미양요입니다. 이때도 미국은 서울로 가기 위해서 이 섬을 지나야 했어요. 바로 강화도. 이 강화도에서 또 열심히 미군을 싸워서 막아냅니다. 이 사건이 신미양요인데요. 오늘 좀 이따가 신미양요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저 네 번째 사건 오페레트 도굴 사건이 뭔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당시에 오페레트라는 이제 독일계 상인이 있었는데 얘도 이제 조선이랑 교류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조선이 교류를 안 하니까 얘가 꾀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조선과 교류할 수 있을까? 그래, 당시에 조선을 집권하던 흥선대군의 약점을 잡자. 그래서 흥선대군 약점이 뭐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얘가 정말 도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또라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흥선대군의 약점이 뭐지? 조선은 유교까지 조상을 끔찍하게 아끼지. 그러면 흥선대군의 아버지 남영군의 무덤을 파가지고 그 시체를 가져다가 흥선대군이랑 거래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비상식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완전히 정신이 나간 거죠. 근데 이거를 하여튼 이 오페레트라는 애가 당시 몇 명을 데리고 인부를 데리고 한 새벽에 이 무덤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얘가 몰랐던 게 뭐냐면은 조선시대 왕족의 무덤은 이렇게 도굴이라든지 뭐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 석회로 이렇게 칠해놔요. 사람 시체를 묻은 다음에 석회로 이렇게 막아놔요. 돌로 막혀 있는 거죠. 이걸 몰랐던 거죠, 얘가. 그래서 열심히 곡괭이질 하다가 돌을 만나니까 뭐야 소리가 이상한데 해서 이제 돌을 깨부시기 시작합니다. 깽깽깽 소리가 나죠. 온 마을에 그 새벽에 막 깡깡깡 소리가 퍼져나가는데 이때 그 주변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막 몰려옵니다. 이게 뭔 소리요? 막 몰려오는데 이때 딱 봤더니 서양 애들이 무덤을 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백성들이 막 이제 쫓아냈고 오페레트 도망을 갑니다. 이 사실을 흥선대군이 알고 이제 대분노를 했던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완전 서양 애들이 야만인이구나. 이거 완전히 상식적인 애들이 아니네 하면서 서양과는 교류하지 않겠다. 그래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더욱더 강화되었는데요. 앞에서 봤던 병인박해 때문에 일어났던 병인양요, 제네럴 셔먼 사건 때문에 일어났던 신미양요, 그리고 또 오페레트 도굴 사건까지 이렇게 큰 사건들을 겪으면서 흥선대군은 더더욱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흥선대군의 정책을 살펴보았는데요. 흥선대군은 내부적으로 왕권을 강화시켰고 외부적으로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으로 약간 우리나라를 지키고자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성우장학교 여러분 이렇게 해서 30차시 수업이 끝나는데요. 오늘 수업이 좀 약간 길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수업이 끝나고 줌에서는 간단하게 활동하고 이제 마무리 할 건데 어떤 활동을 할 거냐면 아까 신미양요가 당시 미국이 쳐들어온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또 병인양요도 프랑스가 쳐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프랑스 군대랑 미국 군대는 약간 우리나라를 쳤을 때 우리나라는 돌 들고 싸운다고 치면은 활 들고 싸우고 그들은 최신식 총을 들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약간 상대가 늦던 거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는데 이때 정말 우리 조선군이 목숨을 바치며 싸웁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싸웠을까? 그 목숨을 바쳐가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웠을까? 그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번 영상을 잠깐 선생님이 보여줄 건데 줌에서 돌아와서 한번 영상을 보고 그 소감을 짧게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줌에서 다시 만날게요.